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 토론의 김유미입니다. 청소년 인구 중 학교 밖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중에 학생증이 없어 청소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을 받지 못했거나 부정적인 시선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과 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청소년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박주정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하영자 광산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명택 광주대학교 청소년 상담 평생교육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근아 진검다리 배움터 늘품 대표 교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오늘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과 지원 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먼저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 또 사회적 편견이 여전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부르는 이 개념이라든지 또 유형을 비롯해서 어떤 편견들이 있을지부터 먼저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박주정 교육장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굳이 이 정의를 하는 거 보면 그 중심에 학교에 있느냐 없느냐처럼 느껴지는 어감인 건 사실입니다. 네. 고쳐져야 될 내용이죠. 학교만이 모든 것을 다 가르친다라는 옛날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전적 정의로 본다면 공교육을 받지 않고 바깥에 있는 타 일들은 모두 다 학교 밖이라고 하고 있고요. 특히 초, 중 학생 중 3개월 이상 학교를 나가지 않아도 저희들은 학교 밖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학교 밖 청소년의 어떤 개념, 또 네. 범주의 유형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문근아 대표 교사께서도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보태주시죠. 네, 저는 조금 첨언을 해보자면 제도 교육에 다니지 않는 학교, 제도 교육이라 하면 졸업장을 줄 수 있는 학교가 아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이제 치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중에는 사실은 스스로 대안교육을 선택해서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제도교육의 문제점들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학교를 그만둔 학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 제도교육에서 탈락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스스로 제도교육을 해서 이제 학교에서 그만둔 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부적응 청소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네. 학교에 부적응했다. 그 다음에 사회 부적응자로 연결되는 그런 편견들이 이제 청소년들을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네. 제도 교육에 이제 벗어나 있는 형태의 학교도 분명히 있고 또 자발적으로 학교 네. 밖으로 나온 부분도 있는데 이제 모두가 다 부정적인 어떤 부적응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른 패널분들도 한 말씀씩 더 보태주시죠.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네. 사실은 2014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때문에 용어를 학교 밖 청소년을 이렇게 부여를 했지만 이 용어가 사실은 우리가 이 청소년들의 모든 삶을 잘 드러내고 있는지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 용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삶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중요한데 과연 그들의 어떤 이런 부단한 그런 삶에 대한 의지, 어쩌서 학교를 벗어났다는 이런 이야기를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 속에 담고 있는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도 이렇게 구별짓는다, 구분한다는 것 때문에 좋은 법과 제도가 있지만 학교 청소년들한테 실제로 그들의 삶의 어떤 생생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지, 아마 오늘 이런 토론의 자리도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가 아마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저도 현장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많은 아이들을 한 7년 차 이렇게 만나오는 과정에서 뭐 다양한 그런 사유들을 가지고 학교 밖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지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장 많은 편견이 학업을
포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네. 기성세대들은 보통 학교를 잘렸다, 뭐 퇴학을 당했다 이런 표현을 아직도 흔하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근데 아이들이 어떤 사유로 학교 밖으로 나왔던 것이든지 대체적으로 학업을 포기한 아이들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의 어떤 의미들을 잘 고려해서 아이들을 바라봐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애써 구분을 꼭 지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불림으로써 오히려 그게 구분이 돼버리는 데서 오는 부정적인 어떤 편견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이제 해주셨지만 이후에 뭐 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매년 보니까 학교 안 울타리를 떠나고 있는 학생들에는 뭐 계속 증가 추세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국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 이제 광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수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하영자 센터장께서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최근에 3년 평균 제도권 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5만 명대 정도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 대비 1%를 밑돌고 있는 숫자인데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평균 1,400명 정도가 지금 이렇게 학교를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광주시 전체 학생 수가 그 7,000명 정도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상대적인 증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센터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평균 1,400명 정도로 유지한다는 건 계속해서 증가 추세로 볼 수 있다. 예, 중단 숫자는 네.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반면에 그렇군요. 인구수가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그런 것들을 반영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명택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확한 통계 수치는 제가 2020년 기준으로 네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서비스를 보시면 우리 하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학업 중단 수는 52,261명. 그러니까 학생 수 대비 0.97%를 차지하고요. 다행스럽게 광주시는 그 학생 수가 17만 7천 명 정도인데 1,388명. 그러니까 전국 대비 약간 0.78%를 조금 아마 이렇게 감소 추세에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게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위기가 청소년이 많아진다는 게 사실 가슴 아프고 오히려 그 기성세대로서 또 부모로서 우리가 혹시 잘못한 게 있지 않겠는가 그 네. 인식이나 그런 사실 우리가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 아이들의 어떤 삶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가 그런 반성은 좀 우리가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성세대나 이전 세대 물론 학교를 안 다니는 분들은 훨씬 더 많았지만 지금은 모두가 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 시대에 왜 이토록 학교 밖 청소년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원인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어서 이명택 교수께서도 관련해서 분석을 좀 사실은 해주시면요. 다 공감하시겠지만 이게 우리나라 문제는 아니고 사실은 학교라는 제도가 이 근대 산물이잖아요. 사실 지금 이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학교에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특별히 빈부격차, 양극화, 승작, 독식 이런 신자본주의에 사실은 이런 그런 부산물일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학업 중단이 이따 이야기 나오겠지만 단순히 그냥 학업을 중단한 게 아니고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모색의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 사회는 지금 사실은 너무 이렇게 격차가 벌어졌잖아요. 돌봄의 격차, 관계의 격차, 교육의 격차.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 서열화돼 있는 입시 문화가 가장 결정적으로 아이들의 삶 속에서 사실은 경쟁을 시키고 낙오를 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네, 시대가 이제 변화하는데 학교의 기능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 잘 반영하지 못하고 계속 네네. 경쟁을 부추기다 보니까 이런 또 부작용들이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데요. 자, 뭐 이어서 좀 더 문근하 대표 교사께서도 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현대 사회는 굉장히 다양해지고 개별화되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학교 제도권 교육은 국민교육의 산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시대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그리고 이미 지금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는 이미 아닌 거고요. 그래서 학교는 저희는 작아져야 된다. 학교가 작아져서 제도 교육이
품을 수 없는 부분들을 다양성을 확보해야 되고 심지어 저는 제도 교육에 있는 학교도 작아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 교육이 거의 입시 교육에 종속돼 있지 않습니까? 네. 대학 입시가 코로나에 우선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능을 보는 친구들하고 그 관계자들까지 다 백신을 우선 접종해 준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저희 친구들한테 저희도 이제 수능을 볼 친구가 있어가지고 네.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왜 검정고시를 보는 친구들한테는 백신 접종을 해주지 않느냐 네. 이런 불만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 모든 것이 수능에 집중돼 있는 나라이라서 사실은 그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될 것 같다,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더 보태주시죠. 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교육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학업 중단자라는 표현 자체를 제가 교육청 장학사 시절에 원래 이 용어는 중도 탈락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중도 탈락자의 숫자를 매달 교육부에다가 보고를 했는데 이 용어 자체가 이제 중도 탈락자가 아니라 학업 중단자로 바뀌었습니다. 그 뜻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중도 탈락이라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장했었습니다. 학업 중단자라고 하자. 지금 단지 학업만 중단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 우리 제도권의 교육만 지금 중단하고 있는 것이 다른 데서는 분연히 다른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학업 중단자라고 하자라고 주장을 저희 강주시 교육청에서 해서 이 용어가 사실 바뀌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듯이 학교 밖 청소년의 숫자가 왜 늘어나고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1번은 공교육이 이 아이들의 욕구를 다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이게 저는 1번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공교육은 경직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소위 본질만 가르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다 맞춰주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우리가 학교를 그만두면 아이가 잘못이 있어서 밖으로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아이들의 욕구를 다 품지 못했다라고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극히 일부만 비행이나 이런 쪽에 연루돼서 나가지 우리 문근환 쌤이나 한영자 센터장이 말씀하신 대로 남다른 꿈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나가고 나서 나라가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처럼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느냐라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학습의 목적이나 뭐 대입 제도 위주의 어떤 공교육의 한계가 가장 큰 이제 원인이고 학생의 욕구가 잘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또 다른 또 관점에서 이런 원인들을 한번 더 말씀해 주셨는데요. 궁금한 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입학을 해서 학교를 그래도 다니다가 본인들이 느껴서 이제 학업을 또 중단하게 됐을 때 그 중단 시기가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사실 이때가 공교육의 한계를 가장 좀 많이 느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고민을 혹시 이제 하게 됐을 때 누구를 상대로 이런 고민들을 먼저 털어놓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궁금합니다. 하영자 센터장께서 물론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요. 먼저 좀 답변을 해주시죠. 네, 이제 저희가 실태 조사를 통해서 많은 이런 데이터들을 확인을 하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중단하는 그 시기는 고등학교가 60%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변화 추이가 중요할 것 같은데 중학교 중단이 10% 이상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중단이 10%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특이점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시점에서 그만두는 경우에는 비행으로 중단하는 경우가 중학교의 3배 이상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그렇긴 하지만 이제 뭐 고등학교 중단율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입시라는 게 최근에 숨은 작용을 많이 한다는 생각이 또 현장에서 들기도 합니다. 그 검정고시로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 이제 정시도 확대된다는 전망이고 학업의 격차라든가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이런 내신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경로를 바꿔주고 있고 중단율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나오는 시점에서 누구랑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의논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이제 부모나 또 친구 또 이렇게 선생님 이런 주변 체계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됩니다. 공적 지원 체계가 학교박센터라든가 뭐 이런 위클래스라든가 공적 지원 체계가 계속 확대가 되고 늘어나면서 조금 이제 관련 기관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자퇴 시점에서 이제 관련 기관에 접촉이 되고 이렇게 많이 상담 전문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학업 숙려제 같은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정착이 되면서 이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눈여겨볼 점들은 비행의 문제로 관련해서 학교를 나오게 될 경우에 이 아이들이 그런 의사결정을 학업 중단의 의사결정을 주변과 의논하는 것들이 일반 아이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주변 자원이 취약할수록 비행과 관련해서 학교를 그만두는 확률이 높은 것인가 아니면 비행 관련 문제로 학교를 그만두게 됐을 때 주변 자원의 어떤 단절이 이렇게 오는 것인가 또는 이제 강요에 의해서 자유에 의해서 학교를 그만두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남자아이들이 훨씬 더 주변 체계와 의논하고 고민을 나누는 그런 것들이 여자아이들에 비해서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여자아이들이 중단 이후에 서비스 체계를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도 훨씬 더 남자아이들에 비해서 많은 것들을 그 센터 현장을 통해서 이렇게 체감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다양한 분석을 내놓으셨는데요. 뭐 박주정 교육감께서도 한 말씀 덧붙여 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영자 선생님이 굉장히 세밀하게 들여다보셨는데요. 학교를 그만둘 때 예전에는 일단 부모하고 부딪히죠. 왜 학교를 그만두냐? 그럼 부모님이 그래 너가 학교를 그만둘 이유가 충분히 있구나. 그래 그만두자. 라고 하는 학부모는 거의 없었지요. 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께서도 너 학교 나갔으면 뭐 할 건데? 너 할 일이 없잖아. 너 여기가 그래도 제일 안전해.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 만나면 너 나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쉽게 말하면 나가면 큰일이 날 것처럼 이야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찌됐든 간에 그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나가기 전에 준비, 그 다음에 꼭 나가야 되는지 그러면 나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라는 것을 아까 우리 하영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학업 중단 숙려제라는 겁니다. 네. 학업 중단 숙려제를 다른 분들이 조금 모를까 덧붙이자면 예전에 그냥 학교에 나가 마라라는 것을 그냥 내보내게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학교에서 49일, 7주죠. 49일 정도까지는 학업 중단 숙려 기간을 갖는 겁니다. 다른 데 가서 내가 나가야 될 것인지, 나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나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학교 수업에 관계없이 이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서 학업 중단 숙려제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의 영향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나서도 밖으로 나간 다음에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그 청소년 지원 센터라든가 우리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이라든가 홈스쿨이라든가 이런 쪽에 서로 간에 다음을 또 안전하게 이렇게 레퍼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박주정 교육장께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처음에 이제 학교 잘 다니는 줄 알았던 자녀가 그만 다니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어떤 부모는 그래, 그렇게 하라고 쉽게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왕 전문가분들이 그 부모로서, 보호자로서 어떤 이런 공교육, 학업을 중단하겠다라는 선언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도 한 말씩 좀 듣고 싶은데요. 임영택 교수께서 좀 먼저 사실 말씀해 주시죠. 이게 저는 직접 그런 경험이 없어서 네. 뭐 어떻게 비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우리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자녀가 한다고 그러면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당혹할 것 같아요. 아니 네. 내가
살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자녀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사실 아이의 입장을 만 들어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먼저 이렇게 부인하고 거부하고 스스로 좀 정체가 혼란이 생기는 것 같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시간을 가지고 우리 교육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이가 살아나는데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학교가 과연 어떤 지금 삶의 그런 지금 봉착돼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을 갖게 되면 아마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새로운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아까 우리 하인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생 이후가 사실 중요하고 또 남학생, 여학생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학업중단 숙려제도 이제 좀 맞춤형으로 아이들의 정말 그런 수준이나 욕구에 맞추어서 조금 더 다양하게 이렇게 진행될 필요가 있겠고, 더 나아가서는 학부모에 대한 인식에 대한 그런 전환도, 지금 학교만이 모든 어떤 사회의 어떤 뭐 전유물이나 미래를 보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따가 말씀하시겠지만 아마 대안학교에서 새로운 길을 가는 친구들 또는 학교박센터에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긍지를 갖고 새롭게 학업을 하는 친구들의 사례들을 네. 좀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도 부모의 인식 전환에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네, 갖게 뭐. 됩니다. 네. 좀 더 네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지금 이러한 일들을 겪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자기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나 학교 안 다닐래란 말을 안 들어본 부모는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한 번쯤은 교우 관계든 그렇죠. 학업 관계든 이런저런 문제로 부모에게 나 학교 안 가고 싶어란 말을 안 들어본 부모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럼 이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아이가 저러한 호소를 하는 이유가 뭘까를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안 돼, 말도 안 돼 라고 끊지 말고, 네. 그래, 네가 좀 많이 힘들어 보이구나, 그래,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엄마한테 이야기 좀 해줄래?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지. 네. 헛소리 하지 마. 지금 학교 안 가면 어쩌겠다는 거야. 네. 다른 집 아이들은 학교만 잘 다니는데 너는 왜 그래? 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저는 그걸 자꾸 강조하냐면, 아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이도 학교 밖으로 나가면 불안한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할 때는 뭔가 지금 요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네. 귀 기울여주라. 귀 기울여주라. 그리고 부모는 판단을 먼저 하지 말고 일단 들어주라. 들어주고 나 있으면 아이 판단은 아이가 할 수도 있다. 네. 근데 부모는 먼저 판단을 하고 안 되라고 찍어놓고 시작한다. 두 번째는 방법의 유연성을 가져라는 거죠.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라. 지금 우리 아이가 인문계를 다니고 있는데 너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다른 길이 있어요. 다른 학교도 있고요. 다른 길도 있는데 그 길을 부모는 그 정보를 알 수 없어요. 네. 그럴 때는 교육청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학교 요청을 하면 여러 가지 길들을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또 체험해 보게 하고, 그럼 이 아이는 길이 어디로 갈 것인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극단적인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첫 번째는 들어줘야 된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길을 정보를 얻어서 아이한테 안내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많이 방황할 때는 또 다른 대안을 현실적으로 제시해줘야 된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무작정 부정하거나 거부하거나 하는 것보다 이유를 꼭 들어보라는 거. 네, 그다음에 사실 부모 스스로도 자책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모르고 답답하면 사실 이렇게 방법의 유연성이라고 네. 표현해 주셨는데 도움을 좀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사실은 공교육 중단을 하고 학업을 중단했을 때 보호자의 어떤 태도들에 대한 어떤 좋은 사례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문근아 혹시 대표 교사께서 혹시 관련해서.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사실 부모님들이 불안하고 불안을 끝까지 지워내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불안함을 지워내고 하려면은 가장 필요한 게 정보예요. 네. 예, 그래서 그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 아이 손을 잡고 대안교육기관을 찾아서 데려오시는 경우들도 요즘은 종종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또 학교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나는 친구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가 처리하는 방식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학교에 몸담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부모님이 거의 더 이상 이 아이를 거스르지 않고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내셨는데, 사실은 대안학교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그 정보가 누구나 많지는 않기 때문에 시행착오 과정들을 좀 겪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학교 저 학교를 좀 거치다가
정착을 하는 경우들도 보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사실은 어떤 반대를 하시거나 지지를 하시거나 이런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방임하는 부모님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나오기 전에 저희 학교에 있는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물어봤더니 관심이 없는, 정말 먹고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서 아이가 학교를 처음에 화 몇 번 내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리고 네. 그 이후의 삶의 과정에 있어서 부모의 태도가 방치를 하는 경우와 어떤 지지와 이걸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달라지는 거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네, 뭐 적극적으로 정보도 찾고 대안학교도 이렇게 찾아가면서 손잡고 오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이렇게 방치하고 방임하는 그런 부분, 적어도 이런 부분만 없어도 학생들에 대한 관심 정도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게 이제 보호자로서는 가장 중요한 태도이다라고 말씀을 대신해 주셨고요. 혹시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15년도에 실제로 이렇게 기억이 나는 실제 사례입니다. 네. 네, 그 친구가 어디선가 이 방송을 만약에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본인이 너무 좋아하는 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나는 학교를 그만 다니고 싶다 이렇게 했었고 그 부모와 굉장히 그 사투가 장기화되면서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 아버지가 그 본업에 굉장히 소홀해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근무하고 있던 대기업에서 해고를 당하신 그런 상황을 제가 접했었고 네. 그 친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실제로 바이크를 그 본인이 그 고치고 그걸 수리해서 이렇게 직접 그런 것들을 기계를 다루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본인이 적성과 흥미를 갖고 있는 그런 친구였는데 수입을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었고 그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그런 활동들을 했었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이제 숙려제로 저희 기관에 왔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한테 의뢰돼서 전화를 하자마자 나는 그 센터에 갈 필요도 없다. 학교를 그만두겠다. 이렇게 확고했던 친구였는데 이후에 이제 그 2주간의 과정에서 딱 정확하게 올 수 있는 횟수를 채우고 아이가 실제로 학교를 그만두고 그 시점에서 이제 조만간 아이가 바로 스카웃을 받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다른 지역에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되는 그런 연락을 제가 받았었는데 흔하지 않는 그런 사례이긴 하지만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사례를 다양성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부적응으로 혹은 이런 다른 어떤 그 여러 가지 비행과 관련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다이진 않다, 100%이진 않다 그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부모들이 당장 내 아이가 학교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정말 거기에서 굉장히 심리적인 타격이 크고 거기에 좌절을 많이 겪고 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정말 최근의 변화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유연해졌다는 거, 부모님들이. 네. 그거는 정말 가시적으로 그런 변화들이 눈에 띄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요. 네. 그 지점에서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가 이런 중재 역할을 시의적절하게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사실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이제 선택을 했더라도 사실은 인생을 좀 길게 봤을 때는 언제든지 또 바뀔 만한 여지들이 분명한데 그래서 후회라는 걸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혹시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나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정을 하고 그만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후회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지, 또 비율이라든지 혹시 추이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뭐 이어서 그 하용자 센터장께서 혹시 관련한 데이터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이제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하는 청소년들이 어느 시점에서 조사가 정확히 됐는지는 학교를 그만두는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개인차가 있을 것 같고요. 한 45.4% 정도가 후회를 하고 나머지 9% 이상이 훨씬 더 후회를 안 하는 쪽이 많은 걸로 이제 집계가 됐는데 네. 조금 이런 부분들은 이제 흑백 논리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고
2015년 이래로 이렇게 그 후회하는 아이들이 점점 11% 이상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추이를 좀 의미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행의 문제로 그만두는 아이들은 17% 정도가 일반 아이들에서 훨씬 더 후회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거의 자의에 의해서 중단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을 것이고,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라든가 이런 공적인 어떤 지원 체계가 늘어남에 따라서 학교를 그만두고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추이를 볼 수가 있고요. 여전히 그렇지만 최근 3년의 어떤 그 상황들을 조사로 보면 친구를 사귈 기회가 없다던가, 네. 그리고 뭐 소속감에 대한 어떤 결핍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다 충족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공간의 문제라던가. 네. 그래서 오히려 학교 밖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교육 밖에 있는 공교육 밖에서 있다는 이유로 굉장히 본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이런 박탈감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만두고 나니 사실 생겨나는 어떤 그 학교의 이점들을 이제 친구나 소속감 이런 것들도 느끼는 거고, 사실 후회하더라도 후회할 수 있죠. 후회하더라도 다시 이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어떤 방법, 혹은 다른 길을 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실 이 후회도 하나의 또 밑거름이 돼서 다른 방식으로 바뀔 수 있을 텐데, 박주정 교육장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저기 우리 아까 우리 하영자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이크 아이, 네, 그렇게 되면 부모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자기 소질을 충분히 검증한 다음 나의 갈 길이 있을 경우에는 부모들은 그런 아이라면 걱정도 안 하죠. 네. 뭐 준비도 없이 나가려고 한다니까요. 허황된 꿈을 갖고 있어요. 라고 부모님들은 호소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 밖을 나간 아이들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어디 가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준비된 아이들은 후회를 덜 하죠. 근데 그냥 추상적으로 나가면 돈도 잘 벌고 편하고 재밌을 것 같아. 거기서 돈 벌면 다음에 사장 될 거야. 사장 돼서 지금 뜨는 사람들 있잖아. 다 그렇게 됐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듣는 아이들은 밖에 나가자마자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당장. 그리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럼 후회를 하게 되면 갈 수 있는 길은 세 가지죠. 안 되겠어. 나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겠어. 1. 네. 두 번째, 아니야, 학교로 돌아가기는 그렇고 나 검정고시를 봐야겠어. 2. 아니야, 나 검정고시와 관계없이 나는 차라리 그냥 돈을 벌래. 그래 가서 어디서 일을 할래. 3. 네. 4. 이것도 저것도 아니, 그냥 하루를 보내는. 그 중에 제일 먼저 나는 학교로 돌아가서 다시 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애들은 성취 동기를 가지고 학교로 돌아와서 우리는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는 검정고시를 봐야 되겠어. 학교 가기는 너무 늦었어. 그러면 검정고시를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지금도 지원하고 있고 여러 센터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일을 해야 되겠어 라는 부분은 아직 취약합니다. 왜? 이 아이들 마땅한 직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제일 어려운 것은 은둔형이죠. 네. 포기형. 나는 이것도 저것도 싫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이들이 다른 길로 갈까에 대한 사회적 시선,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정말 교육청도 관심을 갖고 우리 센터도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공부 잘하고 착하고 똑똑한 아이들은 나라가 키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뒤처져 갖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특히 아까 4번에 있는 은둔형, 네. 마음대로 살고 있는 아이들을 방치해 놓으면 다음에 그 아이들을 건사하기에는 사회적 손실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우리가 그 애들한테 돈을 투자하는 게 아깝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깊숙이 조사하고 어떤 실태인가를 알고 우리 대한교육기관이든 센터에 충분한 역할을 주고 그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빨리 만들어주는 것이 나는 중요하다. 나는 그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네 번째, 특히 운둔을 하고 있는, 방치되어 있는 그런 네.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사회적 문제 해결 방법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어떤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는데요. 좀 덧붙여 주시죠. 네. 두 분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아마 2011년인가요? 그 광주발전연구원에서 학업 중단한 아이들의 실태 조사를 아주 심층적으로 했는데, 네. 이게 후회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해받지 못하고 지원을 받지 못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보니까 아마 부모님과 갈등이 가장 컸었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그다음에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정보가 없고 또 특히 소속감, 친구와의 관계가 어렵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은둔형 무호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청소년 정책 연구원에서 2009년부터 꾸준히 학교와 청소년에 대한 그런 연구를 했고 특히 이행 경로를 어떻게 이 청소년들이 학교를 벗어나고 그 이후에 어떤 활동들을 하는가. 근데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업형은 그나마 학업을 잠깐 중단했지만 검정고시나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또 일부 많지는 않지만 그 직업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유형을 분류할 때 이 직업을 탐색하고 우리 아마 학교밖 지원센터에서 굉장히 다양한 지금 지원을 해주시잖아요. 직업 체험이나 문화 체험이나 그걸 통해서 새로운 그런 가능성을 모색하는 친구도 상당히 많답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친구들이 은둔해 있어요. 네. 그리고 아무것도에 대한 관심이나 그런 흥미가 없는 친구들이 더 많다는 게 사실 사회적인 문제인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아이를 사실은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힘과 지혜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아까 300 몇 명이 나왔다. 그런 양적인 수에 우리가 지금 매몰될 게 아니고 한 아이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말 잘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면 이건 우리가 사회 공동체 전체가 짊어져야 될 더 큰 그런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까지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 중에도 파악을 이렇게 하고 센터에 나와주는 학생들은 뭐 그나마 정말 다행스러운 거고 전혀 이제 관심 밖에 전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은둔형 청소년들이 굉장히 또 많다라는 점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방 메고 학교 가고 학교에서 좀 있고 또 하교를 하고 이런 이제 생활 패턴, 소위 말하는 학생들의 생활 패턴이죠. 네,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그렇다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근아 대표 교사께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대부분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제도권 학교가 아닌 다른 형태의 교육 관계를 형성을 했을 경우에는 뭐 크게 다름이 없겠지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보통은 일을 찾거나 아니면 은둔형이거나 그렇게 되지만 거기까지 가기 전 과정도 있어요. 네. 네, 그 가기 전에 이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없이 일단 자유를 만끽하고 이제 빈둥거리는 시간들을 거치게 되지만 네. 이런 시간들을 거쳐서 이제 본인의 길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문제점들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아까 부모가 방치하는 경우가 제일 큰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로부터 방치되는 방임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결정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생계도 스스로 꾸려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그 학교를 그만두고 가정 경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이제 그런 부담과 또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학교 안에서의 불편들을 견디지 못하고 집으로부터 떠나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가출로 이제 이어지고 가출을 했을 때도 혼자 스스로 살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어딘가에 소속되어지고 싶어 해요. 저희한테 찾아오는 경우도 가장 큰 이유가 자기가 어딘가에 소속되어지고 싶어요. 학교를 날마다 오지 않습니다. 결석을 하지만 네. 그래도 나는 어딘가에 속해 있어.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이유 또 그런 소속감의 문제 때문에 가출한 아이들이 또 폐물 형성을 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가출 폐물 만들기도 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때부터 범죄나 이런 사회적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저희들 사회가 적극적으로 이제 보호하고 지도해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저희들하고 그나마 연결되는 고리는 아이들이 범죄에 접근을 했을 때
법원을 통해서 구제되는 경우들이 또 경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참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많습니다. 이에 네. 대해서 이명택 교수께서도 한 말씀 더 해주시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런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기다려주고 아까도 의미 있는 타자가 우리가 되고 있는지 학교를 중단될 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겠어요. 친구들과도 상의도 하고 또 선생님한테도 이렇게 좀 자문을 구할 텐데 또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나마 뭔가 정보도 구하고 힘을 얻을 텐데 그러지 못한 아이들이 더 많잖아요. 사실은 상처받고 또 학교에서도 억울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의미 있는 그런 타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런 자성이 필요하고요. 그래서는 우리 진검다리 배움터 늘품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헌신한 모습에 감동을 받고 또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다 몸부림을 치고 있더라고요. 일종의 성장통이죠. 자기가 단지 지금 공부를 중단하고 있지만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더 지지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혹시 뭐 저보다는 아마 현장에서 우리 문구환 선생님이나 우리 아마 제가 존경하는 교육장님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어려웠을 때 어떻게 그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거. 단순히 그런 제도나 사업이 아닌 아이들 한 인간으로서의 우리가 존중해 줄 수 있는 그 마음 속에서 저는 답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네. 오히려 제 이야기보다는 네. 우리 교육장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어서 교육장께서도 청소년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들은 어떤 거, 물론 너무 많겠습니다만 개인차도 있고 지켜보시면서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공업교 고등학교 선생님을 할 때 아이들이 너무 방황하고 집을 나간 걸 보고 폐가를 얻어서 10년 동안 그런 친구들 한 707명을 데리고 살아봤습니다. 네. 그 707명을 한 번에 데리고 사는 것은 아니고 8명씩 먹이고 재우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10년이 지나니까 707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모든 아이들의 어려움을 10년간 다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1994년이죠. 저는 이걸 제안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는 추상적으로 그 애들에게 관심과 무엇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에서는 다 같이 공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부모들을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경제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들의 상처받은 것은 어디서 상담을 하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대신에 무엇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누가 그 일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서로 해야 된다는 말은 당위성은 다 같이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학생이 아니니까 시청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시청에서는 그 역할까지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학교복 청소년 지원센터를 만들어 놨잖아. 거기서 해주면 돼. 아니 거기서도 못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그 늘품 대표교사처럼 그래서 우리가 안고 있으니까 여기 좀 들여다봐줘. 이 일은 누가 하는 거야? 라고 지금 전부 다 이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네. 나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학교 내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돌봄과 전심 투구는 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나가더라도 안전하게 나갈 수 있을 때까지는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고 네. 시청과 교육청에서는 이런 아이들 바깥에서 돌보아줄 청소년 지원센터라든가 위탁교육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들에 대해서 어느 한 곳에서 분명히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래서 거기 있는 직원들이 학교 바깥에 나간 아이가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 그 부모는 방치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분을 만나서 부모가 바뀌어야 될 상황이라면 부모 교육과 상담은 누가 해야 되는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이 정말 정확하게 해서 정말 자기 일은 내가 일은 내 일은 이것이다라고 역할 분담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거 이것을 저는 늘 강조해왔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체계화 그리고 네. 누구여야 하는지 그 주체 그리고 네. 지원의 방법이 굉장히 구체화되고 체계화돼야 된다 부분을 알려주셨는데요. 하영자 센터장께서도 뭐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이제 학교 밖 아이들이 겪는 애로사항이 이제 그 조사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면 이제 학생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겪는 그러니까 사소한 뭐
교통비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뭔가를 이렇게 더 손해를 봐야 되고 뭔가를 더 내야 되고 이런 어떤 손실들이 더 많이 지금까지 있어 왔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최근에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회적 참여라든가 뭐 장학금을 받는다든가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취업을 한다든가 혹은 뭐 대학 입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굉장히 차별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뭐 저희가 어떤 홍보 하나를 하더라도 어떤 예를 들면 뭐 전시회가 됐든 경시대회가 됐든 이걸 하나를 내더라도 대상자를 이렇게 명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네. 아주 어떤 부처에서 그걸 주관하냐 상관이 없이 굉장히 세밀한 관심, 세밀한 어떤 배려가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이제 다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뭘까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이런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아이들이 학교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나오는 그 순간부터 참 그 뭐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 예를 들면 학습을 하는 그 비용의 문제 예를 들면 시간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개인이 치러야 될 개인의 몫으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 부분이 이제 센터에서도 그렇고 시간이 갈수록 그런 부분의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학교 밖 아이들이 더 척박하게 많이 이렇게 느껴가는 현실이 이제 올해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가서 놀 곳이 없고 그리고 같이 놀 상대가 없고 그리고 이제 돈을 벌 때도 계속 줄어가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공부를 할 공간의 문제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혼자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나 예를 들면 이런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무하기 때문에 네. 이런 현실이 가장 학교 밖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지금 날이 서 있는 그런 약간 누군가 알아주지 못하는 본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지만 굉장히 차별적인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심지어 검정고시 고사장에 입시를 하는 부분부터 그리고 거기서 도시락을 먹는 문제부터 저런 곳에서 문제가 설마 될 수 있을까 하는 아주 작은 부분에까지 아이들은 현실적으로 당당하지 못하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진중하게 마음을 담아서 정말 본인이 그렇게 살아오신 것도 있지만 굉장히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학업 중단율이 늘어나건 줄어들건 상관이 없이 개인의 문제로 볼 수만은 절대 없는 거거든요. 개인의 문제만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인데 그것이 국가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저는 이제 방점을 찍고 싶은 게 교육청이 됐던 또 혹은 이제 이런 가정의 부모라든가 이런 모든 그 보호 체계들이 그거를 공동의 문제로 체감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학교를 나오는 순간 철저히 소외되는 뭐 공간이나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이런 소외감의 어떤 문제들은 우리의 공공의 문제로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차원에서 다들 패널분들이 이제 공감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문제, 지원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 중에 학업 중단 위기 징후라는 게 있으면 좀 조기에 발견을 하고 또 혹은 한 번쯤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학업 중단 숙려제를 잠깐 언급을 해 주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징후 발견이라든지 숙려제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명택 교수께서 관련해서 혹시 조금 더 아까도 말씀 우리 주시죠. 하셨는데 네, 학업 중단 숙려자가 학업 중단 위기가 있는 징후가 있는 우리 그 학생들한테 아마 2013년부터 아마 이걸 기회를 줬고 광주시 교육청은 굉장히 이걸 의지를 가지고 확산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일정한 아마 성과가 있고 학업 중단 숙려제 말고도 아마 광주는 돈보스코하고 용현학교하고 또 최근에는 푸른 꿈 창작학교 학교를 다니면서도 계속 공부에 흥미가 없을 경우에는 또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이나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것은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이게 제도로서 정착을 했지만 막상 또 학업중단 숙려제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 더 그런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이걸 통해서 또 다른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촘촘하게 아까 우리 하이든 센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섬세하게 이걸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아까 말씀 길을 놓쳤는데 사실은 이게 교육청이나 시나 자치구에서 우리 학생들 청소년 대상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문화행사 경연대회 해외 교류 장학금이 있는데 놀랍게 몇 년 전까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거의 배제가 됐어요. 아예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줄기차게 그 시나 교육청 자격했던 일부 지금 아마 서구나 남구에서는 아마 작년부터 아마 학교 밖 학생들 대상으로 장학금을 일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조금 더 아까 가장 서러운 게 이게 차별이잖아. 배제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학교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게 하고 또 사회 속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더 힘들게 생활하는 친구들한테 좀 더 좋은 것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전 광주시 교육청 노력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 광주시 교육청에서 이 업무를 또 한 15년 정도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첫 번째 역사가 아이들 밖으로 안 내보내려고 만든 게 금난교실이었거든요. 네.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다퉜습니다. 어디다가 지도할 데가 마땅히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계속 벌을 줍니다. 아이는 튀어나갑니다. 1. 그래서 이거 학교에다가 너무 과부하 걸렸다. 우리가 안아주자. 금난교실. 우리 아이들 오면 마음 받아주고 꿈을 만들어주자. 해서 금난교실을 만들었는데 그 금난교실이 전국의 위센터의 그 모델이 된 학교입니다. 네. 금난교실. 아이들 좀 보듬어줘서 단기에 데리고 있다가 학교로 보내주자. 숨 좀 쉬자. 두 번째, 1년에 2,000명 가까운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있다. 큰 학교가 없어지고 있다. 이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긍정적으로 활동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이 학교에서는 저쪽으로 전학을 갔다 그러고 저쪽에서는 안 받는다 그런다. 그 애들이 공중에 700명 가까이 떠 있다. 우리 이 아이들을 보살펴야 된다. 학교를 못 만들 것 같으면 우리 선생님들이 100명이 만들어가지고 사단법인 만들어가지고 이 학교 만들어주자. 그게 만든 게 용현학교입니다. 네. 용현학교가 전국의 위스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임신을 합니다. 복대를 하고 낙태를 하게 됩니다. 낙태시키면 안 된다. 입학 기간에 이 애들 몰래 보호하고 네. 아이 낳을 때까지. 그리고 시간 강사 선생님들이 가서 수업하고 시험 볼 때는 학교 시험지 갔다가 해서 그 아이가 다른 학교에 전학하게 하자. 그게 미혼모 이탁교육 기간입니다. 또 문제가 생깁니다. 학교는 상담과 교육은 할 수 있는데 치료를 못 합니다. 근데 치료를 받은 아이들은 병원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마음보듬센터라고 해서 의사 선생님들 2분 고용합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 의사 선생님들이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상담해서 아이들 붙잡아도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학교 애들이 그만둔다. 그러면 1년 후에 그 집을 한번 찾아가 보자. 그 부모한테 박대당하고 아이는 이미 없고 그 집을 찾아다니면서 그 아이를 학교로 복귀해 보려고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네. 한짝나은 노력을 했지만 안 됐습니다. 결론이 뭐였냐면 학교 안에서만 있어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갖지 말자. 이제는 바깥에도 학교다. 그렇다면 학교 내의 시스템은 이제 구성이 돼 있으니 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기 학교만 교육이고 나머지 있는 애들은 왜 우리 애들이 아니냐. 똑같이 세금 내는 부모다. 그 아이들을 학교에서 돌본 만큼 바깥에서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 네. 누가 만드느냐? 교육청과 시청과 관계기관이 만들어야 된다. 누가 이 일을 해야 될 것이냐? 분명히 업무 분장해서 그 일을 학교에서 혜택을 받는 만큼 어쩌면 더 많은 정성이 들어갈 아이들이다. 바깥에 나간 아이들은. 그래야만 그 아이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클 수 있다. 학교 애들은 그래도 보호받고 있다. 바깥에 있는 애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다. 이걸 또 호소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학교하면 교육기관이라고 대표성을 갖고 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 이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겪어보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들을 하는 것이 결국은 교육의 일이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의 연장선상으로 이걸 봐야 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지원들을 이제 국가나 사회가 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이제 검정고시를 보거나 학교를 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들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교육장께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검정고시 지원은 저희들 현재 있는 교육감님 들어오시고 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 검정고시 시험장에 아까 문구나 선생님인가 말씀했죠. 다른 애들과 달리 위축돼 갖고 검정고시 간 아이들의 마음. 부모는 저희가 검정고시를 보지 않고 도망가 볼까 싶어서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 부모의 불안한 시선. 검정고시 보고 나와서 그 아이의 얼굴 표정이 어떤가에 대해서 조마조마한 누나와 오빠들. 그 아이들은 이미 지금
안 가본 길을 좀 가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겁니다. 네. 그럴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거기서 응원의 메시지를 거기서 보내고 애들한테 시험을 잘 보고 오라고, 그리고 그 애들에게 교과서 지원도 해주고, 검정고시를 본다고 하면 이런 곳에, 센터나 이런 곳에 저희들이 교육비도 지원해주고 있고 그렇거나 있습니다만은 저족지혈이죠. 세 발을 핍니다. 그 애들은 교과서만 필요한 게 아니죠. 먹고 자고 등등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역할까지 교육청과 시청이 어떻게 해? 그건 부모가 해야 될 역할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부모는 그 아이를 그렇게까지 관심을 뒀다면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가정이 많다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는 집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네. 하영자 센터장께서도 덧붙여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부 교육청에서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몇 년 전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그 지원을 시행을 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은 전국에 214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가 실제적으로 이제 상담부터 시작을 해서 뭐 진로, 교육, 뭐 자립 이런 전체적인 지원 서비스들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유독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검정고시입니다. 네. 그래서 강주시하고 자치구 6개 권역에서 6개의 학교박센터가 검정고시장 접수 지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온오프라인 교육 자료라든가 교육 컨텐츠 이런 부분들을 연결을 해주고 있고요. 과목별로 학습 멘토를 지정해주고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 밴드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수업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 이런 부분들이 1년 내내 상시에 그런 부분들이 어렵기도 하지만 네. 주변에 이제 기관을 같이 이렇게 공유해서 공간을 그렇게 쓰기도 하고요. 고사장 당일날 이제 도착하는 거에서부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많이 실수들을 하고요. 그 도착하는 거에서부터 점심 도시락을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까지 굉장히 세밀하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검정고시 지원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입시에 대한 입학에 대한 이런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네. 많은 대학들이 한 15년 정도에는 굉장히 뭐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검정고시 전용으로 많이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그것에 대비해서 매년 대학 입시 설명회도 해주고 수시 상담도 1:1로 해주고 이런 지원들을 해주고 있고요. 특히 작년에 여가부에서 청소년 생활 기록부라는 거를 추진을 하기 시작했고, 네. 작년에는 참여 대학이 4개, 그리고 올해는 2개 대학이 추가가 돼서 총 6개 대학에 네. 청소년 생활 기록부로 학생부 전형처럼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생겼거든요. 올해 마지막에 발표를 했는데 서울대학교가 참여를 하면서 네.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실 대학을 나온다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대학이 뭐 직업 학교로 이렇게 많이 전환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대학을 나온다 그래서 과연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열릴 것이나 하는 그런 부분에 고민도 있기는 하지만 네. 학교 밖 아이들이 조금은 더 공정한 기회들을 받고 대학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한다는 그런 변화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덧붙여서 공간적 지원을 좀 얘기해 주셔서 여러 가지 그 전용 공간, 복합 공간, 우리 학교 밖 청소년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 내 부족 문제는 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영택 교수께서도 한 말씀 보태 주시죠. 하여튼 그 공간도 매우 중요하고, 공간 이전에 먼저 네네. 우리 검정고시 지원의 어떤 필요성과 더 확대될 그런 이유를 말씀드리면, 단순히 학업 중단이나 포기가 그런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갈수록 높아지는 어떤 불안, 우울, 자살, 어떤 범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학업을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더 입체적으로, 단순히 네. 그 대학의 문을 넓혀주고 전형을 한 것뿐만 아니서는 좀 과감하게 그 우리가 기본 수당, 청소년 수당 이야기도 하는데 학업 장려금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논의도 필요하겠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학교 밖 지원 센터나 우리 대안학교에서 가장 큰 임무가 검정고시 이렇게 지금 지원해 주는 건데 너무 행정무가 많더라고요. 네. 사실은 그 1년에 2차례 검정고시 준비하는 과정도 힘들 뿐더러 또 아울리치 또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행정적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정리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저는 조금 더 근무 조건도 이번 기회에 학교 밖,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의미 있는 하는 우리 분들한테 가장 좋은, 가장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최소한의,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영 센터장님, 학교 밖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이 그 직업 만족도 떨어지고 사실은 수시로 바뀌어요.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좀 안 되면 모르겠습니다. 공간 자체를 우리 청소년한테 맡겨서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또는 아까 저는 우리 문근화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졸업한 근데 어려운 생활을 했던 우리 청소년들이 자립을 해서 다시 그 배움터 돌아와서 더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 학교와 청소년의 지원 방향 같아요. 네. 이게 제도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보장해주고 최소한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같은 삶을 살아온 우리 청소년들이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런 준비도 또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네. 공간은 굉장히 지금 아마 그 부분적으로 우리 공유 공간도 있고 뭐 청년센터도 있고 또 뭡니까 광주 3 디자인 센터처럼 통합 형태의 프로젝트 형태의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처럼 저는 네. 곳곳에서 청소년들한테 일정한 그런 준비가 되고 요건을 갖춘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난 친구들도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네.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 주는데 최근에 아마 지금 마을공화국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뜻 있는 분들이 그런 이상적인 배움터, 삼터, 일터를 만드는 것처럼 저는 이게 광주 정신에 맞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뭔가 의견을 결집하고 이제는 실천이 필요한 그런 면에서는 아마 우리 늘품의 그런 지금까지의 그런 그 성과와 더불어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지 않겠는가. 네. 사실은 우리가 이 돈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사실 뭐 이렇게 안전 직장을 가지고는 있지만 의미 있는 일에 사람들이 모이고 싶어 하고 같이 힘을 이제 합치고 싶은 그런 지금 상황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교육청이든 시든 아니면 우리 대안학교든 누군가가 시작을 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겠는가. 네. 그런 면에서 그 핵심이 아마 그런 자유로운 공간을 그냥 조건 없이 주는 것도 좀 우리가 검토할 시점이 아니겠는가 그런 네. 생각입니다. 네. 청년 스스로 주도적으로 이런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언급해 주셨고요. 좀 더 자유롭게 그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한 말씀씩 더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저희 학교가 없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학교라는 물리적인 보호 체계가 없는 그 아이들에게는 이 공간을 조금 더 저희가 이제 가장 그 화두가 되기도 하고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는 어떻게 보면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2차적 어떤 결정적 시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또래 관계라던가 연대감, 소속감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인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기 자신을 형성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심리적인 공간을 포함하는 그런 뜻을 함축하고 있고요. 학교 밖 아이들이 매일 혼자서 찾아가도 전혀 낯설지 않은,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그 공간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전국에서 어떤 민간 지원을 받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여가부를 통해서 이렇게 전용 공간 마련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역에 많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가 수련관, 수련원, 지능센터 뭐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 시설들 안에는 실제적으로 그 학교 밖 아이들의 주체가 되는 그런 컨텐츠가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이 사회가 특정 집단을 소외하지 않았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학교를 나왔을 때 이미 어떤 자기 삶의 어떤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로 이거를 바라다 봐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청소년 기관과 관련 시설들, 활동 기관들이 있는데 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또 마련을 해야 되느냐 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전용 공간 마련이 굉장히 절박해 있고 네. 광주에도 3개의 센터가 지금 전용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학교 밖 센터 안에다가. 근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절박한 일이지만 이걸 뒤집어 보면 이런 기관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런 별도의 어떤 공간이 또다시 만들어져야 되냐 이런 생각들을 해봤을 때는 정말 우리가 그 차별적인 인식을 얼마나 뿌리 깊이 가지고 있나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직면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이제 기존 청소년 기관과의 구분을 짓는 건 아니지만 성격이나 특화되는 면에서 조금 다른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모이고 만날 수 있는 기회이자 공간인 곳들이 전용 공간으로서 이제 필요하고 사실 이런 공간이 은둔형 청소년들이 뭐 이렇게
드러날 수 있게끔 나올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또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혹시 이제 관련해서 이런 공간들이 생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할 수 있는 어떤 정보도 얻고 직업도 어떻게 해서 뭐 아름아름 얻게 되는 그런 관계에서 오는 어떤 혜택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원책이라고 할까요?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한 말씀씩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지원책이라고 하니까 제가 또 얻는 또 생각이 납니다. 금방 우리 사회자님께서 아름아름으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방법이죠. 현재로서는 아름아름으로라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아름아름으로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만들어 놔야만이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한 5가지 정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에게 복지, 노동, 교육, 문화 등의 통합적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부터 플랜을 짜야 된다. 단순히 학교 안으로 넣어야 된다. 취업을 시켜야 된다. 저희들에게 장려금을 줘야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복지와 그이들의 노동과 교육과 문화의 통합적 지원을 하는 계획을 짜는 것부터 시작을 하자. 어디서? 강주에서부터 하자. 그래서 우리 전국에 강주가 제일 앞선단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자. 두 번째는 이 학교 밖 청소년들 라이프 스타일은 각각 달라요. 각각 다르기 때문에 큰 그림만 그리지 말고 그 애들에게 맞는 개인적 스타일을 맞는 맞춤 지원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네. 세 번째는 성급한 학교 복귀와 취업보다는 평생 교육을 강화해서 그 학교로 반드시 돌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 취업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평생 교육을 강화하는 쪽에 플랜을 짜야 된다. 저는 이걸 좀 제안하고 싶고요.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법도 좀 개정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현실에 맞게. 그 다음에 6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도 확충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강화돼야 된다. 어디만큼? 학교만큼. 왜? 이 아이들도 단지 장소만 달리한 곳에 있지만 지원을 받아야 될 곳이기 때문에 어쩌면 학교는 지인적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기를 못하고 있는 애들한테는 1.5배 더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 균형이 맞춰질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런 통합적 지원을 위한 전문가가 나타나야 됩니다. 네. 전문가. 이제까지는 그냥 이분 저분이 일을 했지만 문문화 쌤이나 하영자 쌤처럼 이런 분들이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서 전문가 교육이 돼서 시행착오가 되지 않도록 전문가 그룹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에 대한 양성도 필요하다. 이것을 제안하고 싶고 네. 조금 어렵긴 하겠습니다만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모들도 실태도 좀 파악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마지막은 해야만이 완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통합적이고 또 맞춤형 또 지속적인 차원에서 평생 교육으로 보는 것, 또 학교와 동일한 지원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학교 밖 청소년의 어떻게 보면 보호자인 부모까지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통합적 지원책에 대해서 정리를 이제 해주셨는데요. 그다음에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통합적 지원에 있어서 뭐 또 조금 더 필요한 부분,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특히나 또 지원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좀 듣고 싶은데요. 하영자 센터장께서 좀 알려주시죠. 네, 그 학교 밖 그 아이들에게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이제 보통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2가지 트랙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학업 복귀라고 하면 나머지 하나는 자립입니다. 사회적 자립인데요. 그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어떤 자립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 1차적인 자기의 욕구이면서도 권리이기도 하고 사회적 책무의 어떤 그런 양가적인 그런 화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건강을 살피고 건강검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개발을 통해서 적성을 찾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런 활동이 센터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 가능해질 수 있도록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문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오늘 당장 내가 그 양육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온전하지 못했을 때 주거의 문제들 그리고 밥 한 끼를 오늘 먹을 수 있느냐 이런 밥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립에 많은 어떤 함축되어 있는 뜻이기도 하는데요. 광주시에서 18년도부터인가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통비를 지원을 해왔고 작년부터 이제 여가부에서 무상급식을 학교 밖 아이들에게도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직접 지원의 형태들이 늘어나면서 안에 있는 아이들이 저희가 볼 수 없었던 아이들이 집 밖으로 나오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되고요. 굉장히 그런 물꼬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교육장님이랑 교수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이 어떤 굉장히 좋은 방책들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저희가 여기서 어떤 것들을 최근 1, 2년 사이에 이렇게 느끼게 되냐면 좋은 프로그램들, 양질의 어떤 필수적인 어떤 그런 그 선별된 프로그램들을 잘 구축해서 아이들에게 최대한의 참여율을 높이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상당히 많은 유인책들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어렵사리 구한 그런 아르바이트 자리 이런 것들을 버리고 교육받으러 와라, 프로그램 참여하러 와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근데 아이들에게는 학교 밖 아이들에게는 먹고 입고 이런 자구책이 스스로 마련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나 뭐 안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보장이 돼야 실제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조망을 해본다던가 혹은 학습에 대한 동기가 가능해진다던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이런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 학교를 나왔을 때 양가적인 어떤 그런 것들 요구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아이들이 직면을 했을 때 과연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좋은 교육이나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을 해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들은 오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대책은 상당히 고민이 늦어지지 않게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생존 욕구가 충족돼야 또 자기 개발 욕구가 또 생기는 부분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위기 청소년들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또 특별한 그래서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 단체나 뭐 이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문근아 대표 교사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제가 다른 곳을 설명드리기는 쉽지가 않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위기 청소년들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돕는 것을 학교 설립 목표로 삼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난 청소년들이 처음에는 비행을 저지르거나 이런 청소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을 법원으로부터 연계받아서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그 아이들의 이력을 묻고 또 보고를 하고 이런 것들은 아이들한테 서로 상처가 되고 서로 신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오는 친구들을 중심으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자발적으로 받았으면 학생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아이들이 손을 잡고 친구를 소개하고 그래서 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물론 학교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검정고시와 인문학, 문화예술 또 기본적으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생활기술 교육 이런 것들을 함께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신경을 쓰는 부분은 가정 방문을 해요. 아이가 대부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거의 탈가정 학교 밖 청소년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아이가 집에서 어떻게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돼서 가정 방문을 하고 작년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네. 이제 처음에는 기우였고 저희가 작은 학교이다 보니까 더욱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식재료가 아니라 이제 밑반찬을 만들어서 같이 나눠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제가 겪었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사실 2016, 17년도 정도에 전국적으로 아이들이 자해가 유행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어김없이 자해 소동이 벌어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럴 때 이제 제가 혼자서 감당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고
저희가 선생님들이 검정고시 과목도 해주시고 다른 파트들도 지도해 주시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 마음을 보듬어 주는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선생님들을 이제 통해서 저희가 그런 작업을 하지만 저희 같은 아이들을 그 선생님이 안정적으로 일하실 수 있게 센터 같은 것들을 만든다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네. 지금 다른 학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대안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점점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뭐 절반 정도가 된 적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힘든 상황이라는 것에 반증이기 때문에 네. 심리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또 제가 법률 상담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피해를 받기도 하고 가해자가 가끔씩 되기도 하고 이런 상태에서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재판에 동행을 하기도 하고 병원에 동행을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거의 이제 한두 사람이 네. 감당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들을 좀 보완이 된다면 네. 훨씬 더 양질의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지만 음악회를 해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봤는데 저희가 2019년도부터는 이제 청소년들을 모아서 자신들이 겪어온 이야기들, 네. 자신들이 겪어오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 학기, 한 6, 7개월을 잡아서 저희가 토론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걸 묶어서 이 아이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그 내용을 담아서 이제 책으로 펀딩을 받아서 책으로 내는 작업들을 했는데 본인의 본명을 쓸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온 것이 네. 굉장히 자긍심을 돕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가 센터는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야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긴 호흡으로 청소년들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뭐 7년 차, 8년 차 물론 전적으로 몸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뭐 본인의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7년 동안 계속 꾸준히 이제 저희들하고 교류를 하기도 하고 그런 청소년들을 지켜보게 되니까 그 아이들의 변화하는 과정들이 눈에 보이고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리고 그 청소년에 대한 지원들이 학령기 청소년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후기 청소년이라고 불리죠. 19세부터 24세까지 이런 청소년들이 또 오갈 데가 없습니다. 네. 청년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아직 청년으로서 정체성이 갖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후기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도 또 같이 고민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런 지원, 말씀해주신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제 어느 정도 마련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박주정 교육장께서 한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오늘 토론하면서 저는 조금 느꼈던 게 우리 정말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50점밖에 안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 이야기를 왜 우리가 잘 모르면서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프로그램 때는 그 친구들 불러서 직접 구구절절하게 이야기 들어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제안을 해봅니다. 아이들 법률 지원 받을 때 만약에 어려움이 있으면 교육청하고 상의하십시다. 저도 가서 말씀드려서 법률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찾을 거고요. 아이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치료받아야 하는 치료비 없다. 광주시 교육청 마음보듬센터 저희들 고쳤습니다. 학교 안만 아니라 밖도 고쳤거든요. 차례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좀 돌볼 수 있도록 마음보듬센터 저희들 추동할 거고요.
자기 개발이라든가 검정고시 지원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가까이 가서 네.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결국은 우리 오늘 했던 이야기 다 단어 하나로 말하라고 한다면 돈일 겁니다. 아마 돈. 지원. 돈이죠. 네, 지원. 네. 이건데 지원을 하되 정성을 다해서 지원하자는 거죠. 네. 저희는 그냥 돈만 주고 알아서 해가 아니라 정말로 재원도 조달해드리면서도 촘촘하게 우리가 지원을 해드려야겠다라는 것을 오늘 토론을 통해서 저희들 느꼈습니다. 네. 직업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연계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대한교육센터하고 연결하면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각각의 기관만 만들어 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관들끼리 실핏줄처럼 서로 연결돼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이 시스템의 활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강주시 교육청 바로 작동하겠습니다. 네. 50점이면 저는 뭐 10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셨는데 네. 사실은 아까 우리 문구나 센터장 말씀대로 네네. 사실은 지금 그래도 학교박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연구와 지원이 상당히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네. 특히 광주시는 교육청이나 시나 자치구에서 사실은 우수한 사례도 많고요. 네. 그래서는 혹시반 이 실태 조사나 정확한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만이 진단을 해야만이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 되잖아요. 그런 네. 면에서 아까 우리 이 제목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무도 모를 때 아이들의 이게 목소리잖아요. 네. 우리 교육장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문가 중심의 어떤 관점보다는 우리가 이끌어만 주고 안내만 해주고 실제 그것을 채우는 것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네. 아마 학교 밖 청소년 연구도 그런 방향을 가고는 있습니다. 현장 전문가 목소리를 듣고 아이들의 삶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회가 더 많아지고 광주에서부터 혹시 청소년 연구를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네. 좀 주는 것도 어떻게 했는가. 네. 아까 가장 우리 억울한 게 차별받는 거잖아요. 학교 밖 용어도 그러는데 우리 청소년 증도 그러고 아무리 시도는 좋지만 네. 이런 네. 것들도 사실은 우리 청소년 입장에서 한번 다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네. 음미해보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잠깐 말씀을 해주셨던 청소년증과 관련해서 그 문근아 대표께서 한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지금은 이제 청소년증 발급 절차가 조금은 더 쉬워졌습니다만은 초기에는 제가 이제 탈가정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부모가 없으면 청소년증 발급을 안 해줍니다. 네. 신분 확인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동행을 해도 그게 어려워서 갔다가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조차도 굉장히 마음을 불편하게 하죠. 그 친구가 한번 거절당하면 다시 가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학생증하고 별개로 저희는 해당 연령이 되면 전체로 청소년증을 발급하면 어떨까. 그래서 네. 그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교통비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청소년들 곳곳에 많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또 필요한 청소년들한테 생리대 지급도 하겠다고 하는데 청소년증에 그런 기능을 탑재한다면 아이들이 부담 없이 청소년증 내고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자,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없어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미처 다 하지 못한 말씀이 있거나 마무리로 또 시민분들이 방송을 보고 계신 또 시청자분들이 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인식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돼야 할 부분에 대한 당부 말씀도 좋습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영자 센터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주제로 해서 이 자리에서 너무 그 아픈 이야기로 집중이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매번 어떤 자리에서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오늘도 조금 그런 우려를 살짝 하게 되면서 학교 아니냐 바뀌냐를 떠나서 최근에 아프고 힘든 아이들이 정말 많아졌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초점이 중요할 것 같고요.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필요한 제대로 된 정책이나 제도가 시행이 되려면 시민들의 어떤 정확한 시선, 관심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들의 지속적인 어떤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편견 없이 꾸준히 이렇게 이어져 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작아 보이지만 하찮아 보이지만 그런 것들이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이명택 교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다시 헌법을 읽고 있습니다. 헌법 1조, 10조, 31조. 그중에 10조가 상당히 저한테 성찰과 또 다른 그런 도전의 기회를 줍니다. 모든 국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우리 국가나 공동체는 이걸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우리의 친구와 가족이며 함께 살아가야 될 우리 시민이다.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들이 손을 내밀고 우리 교육장님이나 우리 bun구나 대표 교사님처럼 또 우리 하이너 선타장님처럼 사실 우리가 좀 고백하고 우리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것들 찾아보는 게 그들의 삶을 우리가 사실은 이게 제도와 법과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저는 결국 사람의 마음과 삶을 함께 하는 게 그들에게 더 큰 그런 힘과 희망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저한테 더 뜻깊은 자리고 저는 그런 면에서 세계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모든 나라들이 사실은 사정 예방도 중요하고 동등하게 사실은 이걸 대우해 줍니다. 사실 배제, 차별, 분리는 굉장히 이게 한편에서는 힘이 드는 이야기고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학교 밖 청소년의 그런 두 번째 2.0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힘과 용기, 지혜를 모아야 될 그런 면에서 저는 민간의 참여도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도 기회가 되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문근아 대표 교사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대안학교의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닌데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나쁜 이야기들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대안학교 전체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서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실 굉장히 여리고 금방 상처받기 때문에 아주 작은 차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 아이들, 모든 아이들은 다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하나 다 놓치지 않고 키워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주정 교육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야기 듣는 게. 왜냐하면 공감하느라고. 제 생각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에 입각한 것이어야 돼야 한다. 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가 아니라 투자 개념으로 전환돼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 대해. 도와준다가 아니라 투자한다. 세 번째는 청소년의 욕구에 그쳐야 하며 아이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우리들 생각을 갖지 말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누리는 일반적인 권리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했던 모든 이야기 중에 하나라도 바로 실천하는 것부터 우리는 보이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 또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자퇴한 청소년 상당수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아라는 낙인보다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